튀르키예 시리아 강진이 발생한 지 일주일째 사망자 수는 3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제 이슈를 짚어보는 국경 없는 저녁에서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번 강진이 이번 세기 들어서 역대 6번째로 많은 인명 피해를 낳은 자연재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은 그 상황이죠.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사실 21세기 들어서 지진 피해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 우리 가까운 시기에 일어났던 일들이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당장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IT에서 났던 그 지진 피해가 있었고요. 가까이 인도네시아에서 그 쓰나미라는 말이 사람들이 낯설었던 그 시절에 그 큰 규모의 9.1 규모의 지진이 있었죠. 당시 23만 명이 그 당시에 근데 23만 명의 사망자 수가 사실은 진짜 정확한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더 큰 피해가 있었을 수도 있고 IT의 경우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만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마는 그의 2배가 될 수도 있고 사실 지진 피해는 정확한 규모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도 현재까지 튀르키예, 시리아 합쳐서 3만 3천 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현재까지 이야기인 것이고 지금까지 구조된 사람, 그다음에 실종된 사람들을 합쳤을 때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하건데 10만 명이 가까울 수도 있고 물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규모가 된다면은 지금 21세기 이 규모 가운데서 이 사망자 숫자로 6번째라고 합니다만은 더 넘어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번째, 5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임시집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역대급 그런 그 자연재해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참담한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런 그 와중에도 구조 활동은 계속되고 있고요. 애초에 한 72시간 정도를 이제 골든 타임으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지진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제 구조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기가 구조되고 산모가 구조되고 소녀가 기적적으로 이제 살아나오고 있습니다. 예. 결국 그러니까 인간의 그 희망이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건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제 70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그 생존율이 훅 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5일이 지나면은 4%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이제 이미 5일이 훨씬 지났고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이렇게 그 질긴 생명력으로 고맙게 구조돼 준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나마 우리가 이제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잡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게 결국 우리가 이제 계속 주시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네. 참담한 이제 재해 현장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좀 더 많은 그 분들이 좀 빨리 구조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너무나 이제 큰 지진이었기 때문에 이번 지진으로 인한 정치적, 경제적 파장도 함께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튀르키예라는 나라 자체가 사실은 5월에 조기 대선을 좀 앞두고 있었고요. 하지만 지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민적인 비판도 좀 일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그 파장 이게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튀르키예가 이번 그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1999년에 또 한 번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번 지진보다 규모가 더 컸던 그런 대지진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당시 정부가 붕괴된 것도 그 지진 영향이 컸거든요. 2002년도에 그 총선 대선이 있었습니다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죄송합니다. 튀르키예는 그 내각 책임제였는데 총선에서 그때 그래서 에르도안 현 대통령이 총리로 등극을 한 것이죠. 그 정의개발당이라는 정당을 이끌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까지는 없던 정당이거든요. 그 일거의 그 가장 큰 정치 세력으로 등장을 했던 것이 당시에 이제 강진에 대한 정부의 이제 부실 대응에 대한 어떤 그 분노하는 민심, 이걸 얻고 이제 총리가 됐던 거고. 아이러니하게 이번에 20년을 집권을 하고 더 이제 길게 장기 집권을 하고자 하는 에르도안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이 지진으로 정치적인 큰 타격을 입게 됐는데 상당히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아이러니. 근데 이게 그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정치권이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하지만 그 튀르키예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죠. 미리 이걸 지진을 막을 수는 없지만 예측은 할 수 있다. 이게 결국은 정치권 그다음에 그 학계에서 해야 될 일인 건데 그래서 그 1999년에 지진이 발생한 이후로 지진세라는 것도 도입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세금이 거쳤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후로 1999년 이후에 세워진 건물들이 이번에 무너진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럼 지진세 가지고 뭐 했냐 이런 말이 당연히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대응하는 그런 정부의 자세에서도 굉장히 부실한 그리고 에르도안 대통령이 좀 실언에 가까운 말을 했어요. 예. 뭐냐면은 이런 규모의 재해는 막을 수가 없다. 이거는 국민들한테 할 얘기가 아니죠. 국가적 재해를 당한 그런 마당에 국가 지도자로서 할 말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딛고 하나로 뭉치자는 그런 취지의 말을 하는데 이게 역시 국민들한테 현재는 할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정부 입장에서 책임지는 자세를 더 보이고 이런 것들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 트위터 차단했죠. 그다음에 틱톡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SNS를 전부 지금 그 하나씩 차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을 막고 그다음에 하나로 뭉치자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재해를 당하고 있는 국민들한테는 설득력이 전혀 떨어지죠. 지금까지 그 물가나 여러 가지 그 경제 지표도 안 좋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기 대선에서 지금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있는데 그 에르도안 대통령이 5월에서 그래서 이제 총선도 원래는 더 뒤에 있었습니다만 당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기를 총선, 대선 같이 치르려고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오면서 사실상 이번에 그 에르도안 대통령 그다음에 그 정의개발당이 그 다수를 차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조심스럽게 우리가 이제 전망을 할 수 있는 것이 혹시 이런 그 지진을 어떤 빌미로 해가지고 또 이제 연기를 할 수도 있다. 예. 야권에서는 당연히 이제 반발을 하겠죠. 네. 근데 현재로서는 그 대선이 치러진다면 에르도안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대선을 좀 연기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럴 가능성도 점쳐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튀르키예의 이제 경제적 상황도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 네.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인플레이션율도 높았고요. 네. 이번에 지진으로 인해서 상당한 이제 경제 손실이 이제 우려가 되고 있죠. 네. 이것도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튀르키예가 이제 GDP 규모가 이제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지금 피해 규모를 놓고 봤을 때는 추정치입니다만은 적게는 처음에는 2% 정도 GDP의 2% 피해가 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건 훨씬 넘어서 버린 것 같아요 지금. 네. 적게는 6%, 많게는 10%까지도 GDP 규모의 10%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규모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그 피해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한다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튀르키예 같은 경우가 사실상 지금까지 20년 에르도안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할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그 비결이랄까 이런 것이 이제 경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근데 경제가 이 속을 들여다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제조업이 잘 돼가지고 수출을 많이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수출은 계속해서 적자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어떤 그 건설 그다음에 부동산 이런 것들로 어떤 그럭저럭 이끌어 나갔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런 그 누적된 이 경제의 어떤 그 낙후성 이런 것들이 결국 죄송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지금 20년 만에 최고치로 뛰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결국은 이번 지진까지 겹치면은 정말 그 극복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원래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튀르키예라는 나라가 북대서양 지역이고 나토에 이제 새로 가입하려는 나라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열쇠를 쥐고 있다.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스웨덴과 핀란드에 대해서 튀르키예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쉽게 동의해주지 않으려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요. 최근에 이제 뉴스에는 스웨덴과 핀란드도 지금 이 지진 현장에 이 구호 의사를 밝혀서 지금 구호대가 갔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마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그렇죠. 있겠죠. 이렇게 되면 좀 변수가- 상황이 미묘해지는 것 같아요. 변수가 네.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튀르키예가 딴지를 걸었던 이유는 스웨덴 그다음에 핀란드가 이 튀르키예 내부 국내 문제 중에 큰 문제 중에 하나인 쿠르드족 문제, 쿠르드족을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그 반 국가 인물들을 거기서 이제 보호하고 있다. 이런 명목으로 해서 계속 이 두 나라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웨덴과 핀란드하고 이제 튀르키예가. 근데 나토 가입 문제로 해가지고 이제 전 모든 회원국이 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튀르키예가 이제 거기서 이제 어기장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는 사실 그 스웨덴 같은 경우도 약간의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었던 와중에 지금 지진이 나면서 지금 튀르키예는 다른데 신경을 쓸 겨를이 없어졌단 말이죠. 발빠르게 지금 스웨덴과 핀란드가 그 튀르키예를 지원을 하는 그런 그 자세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나토 가입을 이 튀르키예가 끝까지 반대를 한다 그러면은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핀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는 미국과 단독적으로 군사 협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그다음에 유럽 연합의 어떤 설득 이런 것에 결국은 스웨덴이 약간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준다면 네. 그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이제 강진이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이제 접경 지역에서 발생해서 시리아의 피해도 상당히 큰 편인데, 지금 내전이 진행 중인 그런 국가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인명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도 사실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튀르키예 얘기를 했습니다만 더 심각한 것이 시리아거든요. 튀르키예는 정부라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시리아는 사실상 그 무정부 상태나 마찬가지인 것이 2011년부터 내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내전이 처음에는 반정부 투쟁, 여기에 대한 진압 이런 걸로 시작을 했다가 이게 공교롭게 또 그 현재의 시리아 정부 알 아사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이 정부가 시아파란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그 반군에 해당하는 상당수가 또 순위파에 해당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국제전으로 대리전으로 변질되는 이런 상황이 갔거든요. 그다음에 지정학적인 그런 어떤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러시아가 개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러시아 그다음에 이란 이런 나라들이 현 그 시리아 정부를 지지하고, 유럽이라든가 미국 이런 나라들은 반군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반군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반군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의 어떤 유니티가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어떤 구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미국이 반군을 지원하고 싶어도 어떤 반군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심지어는 과거에 우리 IS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IS도 반군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는 IS를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런 상태에서 내전이 계속 지속돼 왔었는데 지금 지진이 또 공교롭게 그 자리에 또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 정부군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 아니고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 근데 반군도 정확하게 어떤 반군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도와줘야 되는지가 굉장히 애매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구호품 전달도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던데요. 그렇죠. 이제 시리아로 들어가는 구호품은 당연히 시리아 정부 쪽으로는 공항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다마스쿠스 공항을 통해서 들어가지만 이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은 그쪽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리아 정부가 그쪽으로 용인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유일한 길은 튀르키예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유엔에서도 튀르키예 쪽에서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거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넓혀야 되는 이 문제가 시급한 문제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제 겨우 그 통로를 통해서 이제 구호품 전달이라든가 이렇게 시작은 됐습니다만은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규모도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정부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냥 민간인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호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확한 집계도 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구호품을 전달을 했을 때 이게 정확하게 들어가겠는가, 이것도 또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극한 이런 상황에서 약탈도 사실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까 튀르키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구호를 물자를 전달할 그 요원들은 과연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그 많은 그 이재민이 발생했을 것이고 인명 피해 규모도 상당한 규모일 걸로 예측은 됩니다만 네. 일단 사람이 살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구호품도 국경지대에서 좀 들어갈 그 길목이 지금 거의 막혀 있다고 하니까 유일한 육로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엔도 튀르키예 측에 추가 이제 통로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튀르키예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과거에 그 전에도 이제 그 지진이 나기 전에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 지역에 그 이 시리아 전역에서 몰려든 어떤 그 이재민들이 5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구호품 전달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때도 애먹는 그런 그러니까 튀르키예에서도 이거를 그 국경을 마냥 열어줄 수도 없었습니다.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왜냐하면은 그쪽 지역이 결국 쿠르드족이 이제 다수로 있는 쪽하고 또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쿠르드를 그 압박을 하는 그런 마당에 국경을 그냥 열어주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게 놔두기도 좀 어려운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이래저래 여러 가지로 이 이재민들이 난민들이 이 열악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이게 지진까지 나니까 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결국은 좀 대승적 차원에서 튀르키예도 지금 도움이 좀 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여러 가지 좀 대승적 차원에서 국경도 조금 이럴 때는 좀 열어주고 이런 뭐 좀 큰 사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